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7월이 됐군요. 자, 한여름에도 이주영 기자는 계속 갑니다. 자, SNS 한 뉴스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해주시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정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떠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문 의원은 어제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제안하면서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 어로구역에 관한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았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죠. 네. 이를 두고 트위터에서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장수 새누리당 의원, 김관진 국방장관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NLL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책임질 부분을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반대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은 법에 따라 처벌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문 의원의 정계 은퇴 선언이 초강수가 아닌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 의원이 NLL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그 은폐 기도입니다. 새누리당의 프레임이 또 말려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본질을 비껴가는 처사였다는 뜻이죠. 네. 이와 관련해 이헌태 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문 의원 성명의 핵심은 정계 은퇴 승부수가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 14정상선언을 이행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것이다. 이를 개인적 승부수로만 보는 건 문제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14선언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보석이 문 의원의 성명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을 두고 트위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중 일정을 수행 중이던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중국 칭화대 연설에서 인사말과 맺은말을 중국어로 발표했는데요. 네. 한국 언론들은 중국인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며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중국 여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트위터 이용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중국어 강사인 고엽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을 들었는데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여론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언론 보도와 달리 발음이 기괴하다. 왜 굳이 중국어로 연설하나 등의 평가가 많더군요. 참 창피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고 씨는 중국어 강사들께서는 박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을 두고두고 학생들 지도용 교재로 삼으세요. 제목은 대망신 중국어 학습의 정석이라고 해야겠네요. 라며 비꼬아 말했습니다. 예. 한 트위터 이용자도 박 대통령은 중국어로 연설하면서 발음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시진핑 주석 이름의 성조를 틀리는 결례를 범해 듣던 중국 대학생들이 비웃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서툰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기 전에 우선 한국어로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려는 노력부터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비판 여론에 귀 기울여달라는 요구죠. 네. 한편 미국에 이어 이번에도 방문국가의 언어로 연설한 것을 두고 지나친 서비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민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박 대통령이 중국어를 달달 외워 연설했다고 몇몇 언론에서 난리인데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방문국가의 언어를 외워 연설했다면 뭐라고 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회의록 속 노 전 대통령 발언이 굴욕적이었다고 비난한 일부 언론을 두고 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저 잘 모르겠지만 네. 중국어는 발음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성조가. 사성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북경에서 쓰는 말하고 홍콩에서 쓰는 말이 다른 나라 말이라면서요. 네. 거의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뭘 알아야. 네. 근데 아무튼 중국어 강사 고엽 씨, 네. 고엽 씨는 엉터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려운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네. 사성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 공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 이탈남 차원의 공지가 아니라 제 개인의 공지가 되겠는데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팟캐스트를 하나 더 제작하게 됐습니다. 뭐 이름은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입니다. 이 시사의 기본기를 다지는 열공방송이자 인문과 시사가 결합된 신개념 방송,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방송은 이탈남과는 아무 상관없는 저 개인이 제작하고 진행하는 독립방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 말씀도 눈치 보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소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민망합니다. 자, 아무튼 첫 방송은 내일 일찍 업로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 탈탈 인터뷰에서는 이 국정원 게이트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의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신경민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의원님? 네, 정신이 없네요. 그러시죠. 네. 예, 좀 일단 현안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국정조사 특위까지는 일단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의 네. 특위위원 2명을 문제 삼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인데 네.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피고발인인데 어떻게 특위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는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은, 원래 재판도 그렇습니다만은 국정조사도 재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새누리당이 지금 9명인데, 네. 위원이요. 예. 안 들어가서는 안 될, 못 들어갈 이유를 가진 분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그 의제가 정확하게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 위원이나 민주당 위원 중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게 법률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상식적으로 사정이 좀 딱하게 되는 거죠. 같이 위원으로 있다가 위원이 증인으로 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정문원 위원 같은 그렇죠. 정문원 위원 같은 이는 NLL 가지고 대선 기간 중에 그렇죠. 대단히 소란하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돼 있고요. 예. 만약에 NLL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면 정문원 의원은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사정이 좀 딱하죠. 예. 그리고 NLL 문제를 거론했던 분들이 다른 분도 있고요. 네. 또 김진태 의원 같은 이는 이 사건, 국정원 사건의 수사검사 중에 한 사람을 정복검사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네, 그렇게 따지면은 글쎄요, 피고발인이라서 안 된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공방을 벌이자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직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도출이 안 된 상황이네요. 그러면 내일까지 내일 이게 본회의가 여러 가지 안을 처리하는데 이게 맨 마지막 안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6월 국회. 내일이 또 마지막 날이고요. 그러니까 예. 내일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의결을 해야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조사 계획서 안에 여러 안들이 있고요. 목적, 범위, 방법, 기간,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성 부분에서 지금 시비가 좀 있는 거고요. 네. 다른 것도 아직 협의가 안 된 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 범위를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조사 범위는 지금 여야 원내 대표단이 협의를 한 게 5가지가 있고요. 예. 그 5가지 중에 마지막에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네. 기타 필요한 사항이 뭐냐, 있냐, 뭐 이걸 놓고 이제 또 좀 얘기를 더 해봐야 되고요. 이것을 아예 뭐 정확하게 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놔두고 이 국정조사를 해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이것 또한 지금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NLL 같은 경우가 가나다라에 들어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기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예.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NLL은 그 시발이 이 작년 10월경쯤 정문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작년 10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지금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위원회 구성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 중에 문제 중에 한 일부분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좀 솔직히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작년에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가 네. 이 조사 범위를 놓고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도 그럼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해서 결국 아직까지 네. 국정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일 또 회기를 넘겨버리면 그냥 사실상 끝 아닙니까? 혹시 이게 불발로 끝날 가능성 이건 기우입니까? 글쎄요. 이걸 불발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치적 부담은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뭐 야당의 입장이야 무조건 하자는 거고요. 예. 만약에 여당이 이것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 여당이 그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네. 저는 글쎄요. 상식적인 여당이라면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지금 뭐 국정조사 과정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중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 네. 지금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크다면서요. 아유, 근데 뭐 공개하지 않는 국정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은 뭐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바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 구성에도 네. 문제가 있고 비공개로 해야 되고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갑론을박이 되다 보면 네. 이게 결국은 지연 전술로 가다가 내일만 넘기면 된다. 새누리당이 혹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엄청난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생각을 하는 여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여당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불발시킨다면은 여당은 아마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건 어차피 이제 내일 되면 다 모든 게 이제 끝날 사안이니까. 그렇죠. 오늘 내일 중에 결정될 사안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좀 전에 뜬 뉴스를 보면 검찰이 민주당 네. 전 조직국장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유가 어저께 그렇죠. 체포가 됐습니다. 예, 국정원 여직원 강금 혐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지금 그 여성 인권 문제가 일단은 조사 사안의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100가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은요. 예. 여성 인권 이 문제는 사실 글쎄요, 뭐 이게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분이 단순히 무슨 차나 나르고 사무실이나 지키고 그러는 여직원이 아니고 네. 유수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국정원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고 네. 이 댓글 사건을 지시를 받아서 물론 한 거지만 여기에 핵심 요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났던 12월 11일 밤부터 2박 3일 동안 네.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온갖 짓을 다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방문만 걸어 잠근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경력과 이력과 능력을 가지고 증거 인멸했죠. 다 지웠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장본인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검찰이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마는 이분은 사실은 기소유예로 이렇게 끝날 혐의자가 아니고 네. 상당히 핵심적인 주도적인 피의자 중에 하나로서 피고인이 돼야 될 사람인데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예. 이게 그냥 여성 인권 문제라고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시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은요. 예예. 이 사안은 지금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거든요. 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라는 엄청난 거대 악과 거대한 음모가 굴러가고 있는 데서 네. 이 사람의 인권은 사실 여기서 주요한 사안도 아닐 뿐더러 네.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만한 사안인가. 지금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갖는 세력이 있고요. 예. 검찰이 이 세력과 어떤 연계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12월 11일 밤을 복귀해 보면 수없이 많은 당직자와 국회의원과 기자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그 역삼동 오피스텔로 모여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네. 현장을 어떻게든지 보존해야 된다라는 일념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분들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도 11명이 지금 피고발돼 있고 네. 그 중에 2분이 지금 여기 국정조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배경 12월 11일 밤 이후에 사안을 검토해 보면 여성 인권 문제가 그렇게 국정조사를 하고 검찰이 정색을 하고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형식 논리로 보면은 그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뭐 고발 사건이니까 고발인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하는 게 맞을 텐데요. 네. 지금 이 국정조사가 이제 내일이면은 결론이 나고 국정조사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네. 이렇게 검찰이 열심히 조사를 한다는 것도 거긴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는 기세로 보면은 수십 명을 불러 제끼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이분의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검찰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지 가치를 저희는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그 감금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국정조사 기간이 그러니까 겹쳐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검찰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거대하게 대한 네. 수사가 일단 끝나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단초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분도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검찰이 네. 이분의 인권을 위해서 하겠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기소도 하지 못하고 기소 유예를 한 이 범죄자거든요. 네. 피의자고 지금 피고인이 돼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검찰이 나서고 국정조사에 즈음해서 열심히 수사를 해보겠다. 네. 이게 지금 상식적이진 않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현안 관련해서 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지난주에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이 권영세 현재는 주중대사죠. 주중대사의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출처가 모 월간지 기자의 핸드폰에 담겨 있던 거였는데 민주당이 절체간 것이다. 이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고소를 그렇게 했더군요. 네네. 그런데 진실이 뭡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건요. 네. 진실은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당에 제보가 들어왔고요. 네. 그 제보를 저희들이 제보자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보자를 저희도 잘 모르고요. 제보자는 공개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제보자는 그건 언론도 그렇지만 네. 당도 그렇고 누구도 공개할 수 없고 그 제보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보의 내용이 진실하냐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고, 네. 마지막에 저는, 제가 지역구가 권영세 의원하고 맞붙어 싸운 영등포 을 지역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권영세 의원의 사람은 그렇게 잘 모릅니다만 목소리는 잘 알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봤죠. 네, 권영세 의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목소리는 권영세 의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고요. 네. 그 내용은 들으시는 대로 그대로였고요. 그 고소장에 보면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면 뭐가 다르다, 내용과 다르게 돼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글쎄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들은 것은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밝혀라, 절취다 어쩌고 그러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절취 주장에는 이른바 이 사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 숨겨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민주당은 그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지금 자꾸 그 본안이 거대하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국정조사에서 설명드린 것도 이 거대학을 여성인권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네. 지금 하려는 기도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것은 박근혜 후보부터 검찰까지가 다 지금 인식을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에 관해서도 당시 상황실장이죠. 네. 녹취록에 관해서도 이 권영세 상황실장이 얘기하는 거대학이 있습니다. 네. NLL을 가지고 대선 기간 중에 활용을 하고 집권을 하면 또 활용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획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녹취가 12월 10일인데 12월 14일에 김무성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녹취록의 일부를 유세 연설로 까거든요. 네. 근데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6월에 예. 녹취록을 이번에는 정말로 까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하려고 했던 기획안이 그대로 선거 중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6월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거대악이고요.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NLL 대화록,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관련되는 사람들이 돌려보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누구누구가 봤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김무성, 권영세 이런 분들은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깊이 관여했던 핵심 인물들입니다. 네. 이런 거대학이 있는데 이 거대학이 이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보에 의해서 나온 거죠. 예. 이 거대학을 절취라는 걸로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물타기의 선수들인데요. 네. 진짜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엎드려서 빌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사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선수들은 네. 결국은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방법 외에는 그래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이라고 여겨지는 게 김무성 의원의 발언, 그 발언에 담겨 있는 진실인데 대선 네. 과정에서 본인이 녹취록을 직접 봤다고 얘기를 했고 부산 유세에서 그걸 활용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그렇죠. 그게 진실이라면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 게 국정원에서 그게 유출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국정원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거대한 음모의 굴레를 우리가 지금 본 걸로 유출을 해보면은 네. 이 문서를 가진 사람은 그때는 MB의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으니까 접근 불가입니다. 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나 보관하고 있는 녹취록이 있고 네. 또 발췌본이 있고 그러겠죠. 예. 뭘 봤는지는 모르지만 관련되는 청와대, 예. 국정원, 예. 캠프 예.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본 겁니다. 이른바 짜고 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네, 거니까. 뭔가는 봤고 이걸 본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을 한 거죠. 예. 공개의
순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고 예. 원세훈 원장이 문서에 책임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원세훈 원장에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내부적인 얘기지만요. 그렇죠. 근데 원세훈 원장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섭섭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급기야는 원세훈 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렇죠. 원세훈 원장은 대선 직전인가 직후인가 그 시기에 밀봉을 해가지고 발췌본을 검찰로 갖다 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인 기관에 있는 가령 국정원이나 검찰이 이 문건을 공개하지를 않게 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김무성 당시 본부장이 예. 캠프의 본부장이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네. 쭉 읽음으로써 공개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예. 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새누리당의 그 문건 공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은 그렇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어떤 사선을 통해서 이게 흘러갔을 가능성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당시 MB 청와대에서 흘러갔을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MB의 청와대에는 원래 원본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네. 결국은 소스는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은 이 문건을 관련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봤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네. 말씀을 드리냐면 정문원 의원이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걸 보면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서 국정원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경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발췌본인지 뭐 원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원본도 진짜 원본인지 그러니까 진본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문서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네. 정문원 의원의 말을 믿는다면요. 네네. 이 대통령이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이건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 이 그 라인이 어떻게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간 건지 밝혀낼 수 있는 단서 내지 흔적 포착하고 있습니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이것도 중요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지금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 문건이 예. 어딘가에 있을 국정원 원본이 있을 거고요. 예. 여러 가지 이본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이본들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청와대로 누구한테 뭐가 흘러갔고 네. 이 대통령이 본 것은 뭐고 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캠프로 뭐가 흘러갔는지 예. 이 문건의 작성과 유통의 경로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문투성이죠. 예. 그런데 그렇죠. 저희들이 경악하는 것은 일단 103페이지짜리가 남재준 원장이 6월 24일 날 가지고 온 것을 읽어봐도요. 예. 이게 손을 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예. 여기서 무슨 NLL을 포기했다거나 뭐 나라를 어쩌고 저쩌고 했다거나 하는 그 사이 있었던 그 모든 음해가 네. 103페이지짜리 이것도 뭐 원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문건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그 발췌본을 만들어 가지고 흔드는 행위가 아주 악질적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음모를 봤을 때 이 문서를 흔들기만 하자고 생각했던 측이 있고요. 예. 이 문서를 까발리자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서를 흔들기만 하자고 하는 세력 중에는 원세훈 전 원장 측이 있어 보이고요. 이걸 까버리자. 모두 다. 예. 발췌본이고 뭐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페이지 이상짜리 이걸 까버리자고 주장하는 측에는 남재준 원장이 서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건에 대한 평가와
이 문건을 공개했을 때 그 효과와 파장을 판단하는 것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 과정에서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서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거를 보고 기가 막혔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그 만약에 그 전문짜리 103페이지짜리를 만약에 봤다면 네. 그 사람들도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NLL을 포기하는 명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 대한 그 해석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읽는 사람과 예.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공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의 문제는 아니고 인간의 그 눈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구 집권 세력에 보면은 두 개의 세력이 공존했고요. 네. 한쪽을 대표하는 세력이 원세훈 원장 세력이 있고 네. 다른 쪽을 대표하는 세력이 남재준 원장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각축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김무성 본부장이나 권영세 실장 같은 이는 지금 원본을 100페이지짜리를 다 까버리자라는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쪽에 원세훈 원장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발췌본 정도를 가지고 흔드는 쪽에 서 있었던 세력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죠. 예. 그래야 좀 사안을 이해하는 게 아마 좀 분명하고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100개의 파일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파일 내용이 뭔지 여쭤봐도 어차피 대답 안 해주실 테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 이 국정원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몇몇 그 의원분들이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다. 내지 민주당인 전 당력을 모아서 총력 투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당 일각에서 지금 그런 국정원 문제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정치 투쟁을 할 게 아니라 의례 문제라든지 민생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꽤 있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뭐 아주 극히 일부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상황 인식에 대한 건데. 네네. 저도 뭐 의를 위한 국회 다 찬성하고요. 물론 필요하죠. 그건 해야 되는데. 네. 그 의를 위한 투쟁이 민주라는 바탕과 그릇 위에서 벌어져야죠. 예. 민주가 서지 않고 을만을 위해서 싸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의를 위한 최초의 투쟁과 마지막 투쟁은 민주와 자유와 정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 문제, 이 국정원 댓글에서부터 시작이 된 NLL까지 이어가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를 왜곡하고 선거를 왜곡하고 우리 사회 현상을 모두 왜곡할 수 있는 기초거든요. 네네. 이게 잘못되면요. 아무리 의를 위해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전에서 일단 우리가 이겨야죠. 이겨서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가져와야 그 다음에 진정으로 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 힘이 생기고요. 기초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NLL 공개 문건에서 보듯이 국정원장, 정보의 수장이 비밀 문건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살포해버리는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는 일이 우리나라의 2013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무자격자들이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의를 위해서만 싸우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접어야 된다랄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된다랄지 하는 주장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경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견해에 민주당 의원 거의 절대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극히 아주 일부분이 그런 얘기를 밖에 가서 하고 다닐 수 있죠. 네. 그분들도 저희들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지 네.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예. 설득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이 대목까지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네요.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지는 내일 결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설마 이 판을 깨고 네. 여당이 국민들 앞에 우리는 당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NLL을 이제 한번 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 말이죠. 네. 그때 내가 발췌록 대화록 다 못 본 상태에서 한 얘기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공개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까자 그랬잖아요. 까자 그러면서 쭉 40분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까보니까 제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또 이제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적방 모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새누리당 의원보단 그래도 여기 2%가 정확하죠. 내가 아니라 2%라 그랬어요. 이털남이라고. 예. 문재인 의원도 어제 또 이야기했더만요. 그러니까 그 국가기록원에 복원되어 있는 정본을 까서 만약에 그 NLL을 포기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 내가 정계 은퇴를 하겠다. 아니면 당신들이 사과하고 남북 정상선언이죠. 네. 그거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근데 또 새누리당 반응을 보니까 좋다. 근데 녹취록만이 아니라 음원 파일 있는 거 다 까자고 또 그러대. 아니 까자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대선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물론 국격이 실추되니까 대선 후보로서 할 말은 아니었겠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고 돌고 돌아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 사이에 정권을 강탈당했어요. 응? 정권을 뺏겼단 말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 건 아니었죠. 그러나 가져오기로 돼 있는 그 기회를 뺏긴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대선 때 지지율이 따라잡았을 때 네. 이게 터지고 대화록이다, NLL이다 터지고 나니까 5, 60대 어떤 그 선거 표심에 영향을 주고 저는 사실 정권 하나 도둑 맞았다고 봐요. 그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좀 약간 논란이 있었죠. NLL이 표심에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 그거 굉장히 어떤 자기중심적, 자기만족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건 민주당이 대선 끝까지 자기네가 이기는 줄 알았다고. 그때 대선 당시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되게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NLL 이 논란이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뭐냐면 NLL은 영토선이다. 그러니까 영토선이 아니죠. 근데 아무튼 받아들일 때 영토선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까지 포기한다고 하는 마당에 저 세력이 집권을 하면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뺏어갈지 모른다. 네. 라고 하는 피해의식, 위기의식을 조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선 때. 저는 그 분석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NLL 그 자체보다 이것이 사고의 그러니까 사슬, 연쇄고리를 계속 건드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어차피 그건 다 버스 지나간 다음이고. 네.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그러니까 어차피 국정원하고 새누리당이 지금 NLL 문제를 다시 꺼냈으니까 이참에는 확실히 끝내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대선 끝나고 설마 또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꺼낼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그런데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궁지에 몰릴 악재가 있으니까 이걸 또 꺼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 NLL을 얘기하는 것은 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그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을 때 이럴 때 이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NLL의 약효는 물론 다 했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풍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23%가 NLL 포기했다 그러고 53%가 포기 아니라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건 하나의 역풍이죠. 이럴 때는 또 거짓말같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신문 방송 보면 NLL 보도가 거의 없어요. 보도가 없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그랬더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고 계시는데 인생에 그냥 정진하고 그러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문제는 분명히 언론 지형도 우리가 한번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네. 이것이 결국은 의제화되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떻고 저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의제화 기능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아직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있었고 또 정부에 들어가서 항상 제가 오래전부터 천착해온 주제가 바로 이 안보와 북풍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역대 어떤 우리가 많은 선거에서 북풍을 봐왔지만은 이번 대선에서의 이 NLL 논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이제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없이도 북풍이 불 수 있다는 그렇죠. 이런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과거에 칼기 폭발 사건이라든가 이선실 간첩 사건이라든가 판문점의 북한군 난입 사건이라든가 보십시오. 이 국민들이 뭔가 일손이 안 잡힐 정도로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공포와 불안을 조정하고 정부가 이걸 주도하고 의제화하면서 결국은 어떤 선거에 있어가지고 자유투표가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NLL 대선에는 아무 사건이 없었어요. 단지 7년 전의 일이에요. 그냥 정문원 의원의 한 입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과거에는 불가능했다고. 이런 식의 어떤 북풍이 분다는 거는 사건 없이 북풍이 분다는 건 불가능했는데 유일하게 저번 대선만 북풍이 유례 없이 세게 불면서도 사건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 한가운데 언론이 있었던 거죠. 아니 언론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의제화하고 또 그걸 프레임을 짜는데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제가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인터넷 매체 또 SNS 그다음에 보수 언론과 종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동원 기제로 가면서 무언가 의제를 사건 없이도 창출해버렸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 관한 어떤 의제라고 하면 반드시 사건을 수반하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네. 그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도 이게 가능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새누리당조차 논란 효과예요. 새누리당조차도 10월 초에는 야 이거 역풍 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회의적이었다고. 박근혜 당시 후보도 처음에는 발을 안 담궜죠. 안 담궜어요. 그거는 오히려 그 역풍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사회적으로 동원이 된 기제. 이건 뭐냐면 배후에 국정원이 물론 있고 보수단체가 있고 또 보수 언론이 있습니다만은 만들어가고 생물처럼 움직이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효과에는 새누리당조차도 놀라서 마지막에 오히려 대선 한 중간쯤 이때부터 막 전면적으로 뛰어드는 양상으로 모두가 바뀐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안보 문제를 관리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가 증명이 된 거예요. 다음 대선이나 다음 총선 어떤 선거든 좋습니다. 별다른 사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의제를 만드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만들어놨죠. 이게 이제 오늘 또 어려운 말 쓰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갈수록 이제 문자 쓰고 계세요. 이건 문자를 조금 쓸 수밖에 없어. 이건 진짜 공부해야 돼. 의제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가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을 그 이론의 모델의 틀에 넣어가지고 굴려보면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이제 네트워크의 속성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의제화되는 어떤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영원히 짓밟히고 피해자 되십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이라고 하는 그 좁은 개념을 벗어나서 여론. 네. 여론 시장에서의 지형이 어떻게 지금 조성되어 있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천착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김종대 편집장께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한겨레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그것도 제가 봤는데 반응이 엄청나던데요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예.
물론 한 가지 칼럼에서 실수는 있었어요. 무슨 실수였어요? 문세광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은 74년도 일인데 예, 그걸 72년도 일인 것처럼 썼어요. 팩트에서 틀렸구만. 그거 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실수였어요. 예. 예. 근데 아무튼 근데 칼럼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네. 간략히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참 또 1분, 난 되게 짜네, 그거 참. 알았어요. 1분 30초?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민속학이라는 학문에서 그 얘기하는 어떤 민속학적 방법론이라 그런 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문화의 기준으로 그 문화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내재적 방법론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한을 보고 북한을 평가할 때 북한의 기준으로 그럼 과연 북한이 잘 됐는가를 평가해 보자. 이게 내재적 접근법이죠. 상당히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그 많은 성과를 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새누리당의 어떤 그 노무현에 대한 저자세, NLL 대화록에 뭐 NLL 포기 이렇게 얘기한 그 관점이 있을 거라고. 네. 예. 그 관점으로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대북 접촉은 적절했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 예. 그렇다면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2002년 5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난데없는 북한 방문과 김정일과의 만남입니다. 예. 사실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그 2002년 당시에 이제 남북한의 어떤 그 6.15 정상선언 이후에 상당히 그 이후에 성과를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바로 이 박근혜 김정일 만남이에요. 예. 그 대표적인 성과로서 이제 9월에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축구대회, 네. 통일 축구대회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산가족 면회라든가, 또 어떤 그 남북 간에 이제 그 후에 금강산 댐 그때 그 부실공사 그 공동조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진전이 돼서 네. 결국은 그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네. 네, 대단히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나 내재적 방법론, 즉 새누리당의 관점으로 이 박근혜의 그 김정일 만남을 평가하자면 이거는 더 이상 굴욕적일 수 없고. 왜요? 아니 제가 그 얘기는 차차 드릴게요. 더 이상 굴욕적일 수 없고. 원수와 손을 잡아 적과의 동침을 하는데 이렇게 반역일 수가 없고. 새누리당의 관점에서 볼 때. 네. 거기에다가 박근혜가 이제 김정일 만나고 온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이렇게 비굴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는 네. 국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하세요. 팩트가 그럼 뭔데요? 아니 1분 30초 이제 뒤에 얘기지 요거는 그 질문에 포함 안 되는 1분 거지. 30초 준다니까 서론만 1분 30초 얘기하고 있어. 서론만. 참네. 오늘 조금 이게 뭐 손발이 안 맞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책의 앞에 전반부가 이 책의 반이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얘기예요. 예. 여기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지금 등 뒤에 나를 비수를 꽂는다 해도 그때처럼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미열에 앓았고, 정말 그 어떤 세상이 다 무너진 듯한 이런 어떤 거. 이게 연이어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또 유경수 여사 74년에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외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이럴 때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성장기에 박근혜 그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눈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죠, 사실은. 네. 저도 상당히 애도를 표해요. 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72년에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예. 저기 이제 새로운 후계자로 등장해서 대남 강경 노선을 표방하면서 뭔가 극단주의자, 모험주의자들하고 일을 꾸몄는데 예. 그 첫 번째 작품이 뭐냐면은 74년에 제1교포 간첩 문세광에 의한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이라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 74년도에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 원래는 문세광이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단상으로 뛰어나오면서 권총을 발사했는데 맞아요. 박정희가
그 총탄을 단상 뒤로 몸을 숨기면서 피하고. 예. 근데 총탄은 저쪽 뒤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한테 날아가서 예, 맞아요. 결국은 저격을 당해가지고 그날 밤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예. 불란서에 유학하고 있던 박근혜 당시 유학생이 예. 귀국을 해서 그거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뭐 이건 거의 반송장이 됐었죠, 사실은. 자, 이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원래 아버지를 2번 저격하려고 북한은 그랬어요. 68년에 김신조 일당을 내려보내서 청와대 습격을 했다가 1.1 사태. 그렇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그 자리에서 그죠? 예, 그렇게 비극을 겪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부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그 자기 정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하자면 부모를 살해한 어떤 원수를 만나러 가는 자리예요. 예. 딴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2002년에 5월 10일 날에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말하자면은 그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파격적인 환대를 했거든. 예. 그래서 파격적인 환대를 해서 정말 보면은 온통 감동하는 얘기예요, 하여간. 베이징으로 특별기까지 보내서 모셔갔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정일하고 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고, 뭐 사과 해명 요구하는 건 일체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 화기애애하게 얘기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뜻밖의 말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에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당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질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응분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자기 가족사에 얘기한 것의 전부라고. 예. 그런데 이 자서전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표 당시 미래한국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을 때 본인이 올린 어떤 홈페이지의 글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느닷없이 얘기했다 그래요. 이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었고,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김정일 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박근혜 대표를 부르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거였는데, 그 얘기를 느닷없이라는 그 표현은 뭡니까? 그럼 문세공 사건은 언급을 안 했고, 1.1 사태에만 안 했고, 안 했고. 아니, 남측에 대해서 사과 비슷한 건 이거 하나였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와 어떤 의지로, 예. 이제 부모를 살해한 어떤 그 원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오히려 기다리다 못해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편장께서 이 문제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새누리당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굴욕적이었다라고 보수 세력이 공격을 해왔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그러면 굴욕적인 태도가 아니었느냐, 새누리당의 관점으로 봤을 때 바로 그걸 제기하는 거죠. 여기 자서전에서는 불쑥이라고 돼 있고 예. 언론 기사에서 느닷없이라 그랬는데 네. 그럼 김정일 위원장이 그 말 했다는 게 별로 적절치도 않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서 풍기는 뉘앙스가 그럼 사과까지 하십니까? 말하자면 이 얘기라고. 근데 그럼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이런 반문을 던져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그냥 개인 자연인의 자격으로 방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사는 일단 접어두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간 자격은 뭐냐 하면은 정치인의 자격도 아니고 공인의 자격도 아니고 무슨 유럽연합하고 북한에 대한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 거기 관계자 당사자로 간 거예요. 예, 이거는 맞아요. 개인 자격이에요. 예,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한국 미래연합 대표 자격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당 대표 자격이나 무슨 대통령 자격으로 간 건 아니지만 방북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죠?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만 집중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원한이든 이런 것들 일단 접어두고 간 것이다.
무조건 간 거지, 조건 없이. 이렇게 반문하면 뭐라고 대답? 그러니까 유럽 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간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저기 뭐냐면은 여기에 무슨 정부의 어떤 공식성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때 저기 북측에서 한국미래연합 창당 준비를 하던 박근혜 지금 대통령한테 네. 말하자면 그냥 방문하지 않겠냐는 뜻밖의 연락이 온 거라고. 그러면 정치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렇다면 나 가겠다. 왜? 그때까지 대선에 대한 꿈을 포기 안 하고 있었거든. 네네. 이걸 창당한 이유가 뭔데? 올해 대선 가도라고. 네. 그런데 갔다 오면은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당 자격으로는 못 가고 결국은 저기 개인 자격이나 다름없는 그 재단의 이사 자격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뜻밖의 불쑥 이런 표현을 쓰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 참나. 아니 그러면은 그 얘기 조건 없이 간 거고 이 얘기는 안 해도 됐던 거죠. 김정일 위원장은. 더 기가 막힌 건 돌아와서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들 그 비굴함과 이제 굴욕의 극치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자, 그 해 5월에 들어와서 6월에 월드컵이 끝나면서 이제 서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교전이 있었죠. 서해 교전이 있었죠. 예. 지금은 제2연평해전이라 그래요. 물론 박근혜는 거기 뭐 조문을 가거나 뭐 이런 거 일체 없어. 당시에? 없어. 그랬어요?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서해 교전 장병들을 찾아가기로 했어. 병원으로 가기로 했어. 예. 뭐 조문을 갔어. 위령제 때. 예. 아예 없어. 아예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아예 한 번도 간 적이 없나요? 아니 그 뒤에야 갔겠지. 그러지만은 아니 이 당시에 보면은 돌아오자마자 네. 그 축구협회를 만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회장이 정몽준이죠. 정몽준이죠. 예. 북한하고 합의해 왔으니 예. A매치 이거 국가대표 그거 남북 간의 축구협회끼리 좀 해서 빨리 해라 이거예요. 예. 근데 축구협회 입장은 이제 월드컵 끝나 국가대표들 자기 소속 구단에 다 복귀했거든. 그렇죠. 그리고 피로해 죽겠거든. 그런데 불과 9월까지 A매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경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보통 A매치는 1년 전에 일정이 짜여진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축구협회 전문호를 박근혜 대표한테 보내가지고 사정 설명을 했다고. 안 된다 이거. 도대체 북한하고 뭔 합의를 그렇게 해오냐. 안 된다. 그러니까 화를 펄펄 내는 거야. 축구협회하고 사전에 상의하고 가서 제안한 게 아니군요. 무슨 상의를 해? 자기가 가서 임의로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펄펄 뛰는 겁니다. 네. 축구협회가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런데 8월 달에 그 청담동에 한 중국집이 있어요. 이건 뭐 자서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고 이건 정몽준 씨 자서전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데 8월 달에 그 청담동에 있는 중국집으로 박근혜가 정몽준을 보자 그랬어요. 나갔지. 그랬더니 막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박근혜 그때의 대표가. 예. 아니 9월에 축구 시합인데 8월이 되도록 왜 축구협회 나한테 준비 상황을 보고 안 하냐 이거예요. 그 정몽준 협회장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니 보고를 하라니 아니 하기로 한다 그러고 준비를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됐지. 선수 선발이라든가 경기 운영이라든가 다 축구협회 소관이다. 북한 축구협회하고 간신히 북한 축구협회장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는. 겨우 그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뭘 보고 하라는 얘기냐. 네. 뭐 화를 벌컥벌컥 냈어요. 예. 그 정몽준이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날 보자 그랬나? 장충초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뜻밖의 얘기를 꺼내. 예. 그때 보자고. 8월이라고. 예. 노무현 지지율 곤두박질 쳤다고 10%대로. 예. 정몽준 지지율 30%대까지 떴다고. 월드컵 직후에 엄청 수직 상승을 했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와 미래 창당 미래 한국연합 창당하고 뭐 하다가 올해 대선은 안 되겠지만은 그 창당하고 뭐 정치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 예. 이거 좀 뒤처리를 해줄 수 없냐. 그 미래 한국연합 창당 그 자금. 좀 돈 좀 대달라. 돈 좀 대달라. 그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직접 다 취재하고 온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그러더니 30억이란 금액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돌아왔어요. 예. 정몽준 그 캠프에서 대책 회의가 열렸죠. 예. 자 축구협회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고
그래서 뭐 보고는 해줘라 이렇게 한 것 같아. 예. 근데 작은 문제는 예. 큰일 나겠더라 이야. 예. 이거 돈 대줬다가 나중에 무슨 후환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제 그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이 되는 건데 돈을 대주면. 근데 저기 박근혜 대표는 정몽준을 돕겠다고 하고. 네. 근데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안 줬어. 안 줬습니다. 사실 잘 생각한 거예요. 예. 그거 줬다가 큰일 났을 거예요. 예. 안 줬다고. 예. 그 뒤에 저기 정몽준 씨가 국민통합 20일인가 창당을 한다고. 맞아요. 예. 노무현하고 이제 단일화하기 위해서 예. 그게 아마 10월인가 11월에 창당했을 거예요. 예. 제 기억으로는 대선 출마 선언을 9월에 했고 9월에 하고 바로 국민통합 20일 띄웠다가 11월 말에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죠. 그런데 정몽준 씨는 그 박근혜 대표가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창당하고 여의도인가요? 그 당사를 만들었을 때 네. 자기 방 옆에 박근혜 방을 하나 근사하게 꾸며놨다는 거 아니야? 진짜? 이리로 올 것 같아서. 예. 오긴 뭐라 이회창한테 갔지. 예. 자, 뭐 그거는 정몽준 씨가 멍하니 그냥 뭐 자기가 착각해서 그렇다고 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백미는 뭐냐면은 9월 초에 열린 상암동에서 월드컵 경기장. 네. 거기서 이제 남북 통일 축구 당시의 일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박근혜 씨하고 알게 모르게 그 갈등을 빚던 정몽준 씨가 정작 박근혜 대표한테 폭발을 하게 된 거는 이 상암 경기장이었어요. 예. 이것도 역시 그 정몽준 씨가 쓴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자서전에 있다고. 예. 여기에 갔더니 그 박근혜 대표가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래. 이제 축구 경기 하는 날이죠. 네. 예. 경기장에서의 일이에요. 예. 태극기 든 사람하고 한반도기를 든 사람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더래. 원래는 태극기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한반도기만 들기로 했거든. 예. 그 하얀 바탕에 이제 그 파란색 한반도 지도 그려져 있는. 네, 그렇죠. 예. 근데 박 대표가 정몽준 씨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면서 다그치더래. 무슨 약속? 아니,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어내냐는 거야. 그래요? 이래가지고 아니 관중들이 축구협회 지시에 따르는 직원들도 아니고 네. 다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할 수 있냐. 예.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답변을 했죠. 예. 그래 이제 경기가 시작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막 시작할 무렵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더래. 예. 그러니까 박 대표가 다시 정몽준한테 항의를 하면서 구호도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보수 세력이 들으면 경악할 얘기인데 좀 그 얘기는. 네. 그래서 이게 협회에서 말이야. 그 붉은 악마한테 대한민국을 외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성격의 얘기야 이게? 만약에 협회에서 붉은 악마에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게 만약에 언론 보도를 탔다면 축구협회 아마 작살났을 텐데 보수 언론에. 그때 보수 언론에 말이죠. 이 태극기 못 들어가게 경기장 입구에서 압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미 문제가 됐었고 보수 단체들은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는 거 이걸 어떻게 막어? 그때 붉은 악마의 구호였는데.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박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만나고 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안달한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그 약속 합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막 안달복달하는 모습이 경기장에서 계속 나오니까. 네. 축구가 끝나고 예. 정몽준 캠프에서 또 대책회의가 열렸지. 예. 그런데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도대체 박 대표가 왜 저러냐. 북한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이런 정도는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 참석자 중에 한 명은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받고 왔길래 까지 얘기가 극단적인 언어도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호도 부정해. 태극기도 부정해. 예. 그러면서 실제로 박근혜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은 참 많습니다. 네. 그 당시 홈페이지도 그렇고 경기 시작 전에 9월에 북한 축구 대표팀이 서울에 왔을 때 환영식도 했을 때 만찬 환영사를 박근혜 대표가 그때 했거든. 예. 거기에서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약속했고 우리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거를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친북 발언, 비굴하고 굴종적인 태도, 태극기와 국호를 부정하는 태도. 예. 내가 보기에 역사상 김정일을 만난 정치인 중에 이럴 정도까지 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김종대 편장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내재적 관점입니다. 내재적 관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굴욕적이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고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그러면 박근혜 현 대통령은 어떠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공격의 그 스탠스를 가지고 박근혜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보면은 그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본 그 남북 간의 접촉 중에서 네. 이 이상 비굴할 수 없고 예. 이 이상 이적 행위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상대방 북한에 대해 가지고 국호와 태극기를 부정해? 그거는 이제 지금 정몽준 의원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아,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저 들은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때 자기 부모의 원수를 만나 가지고 네. 화기애애하게 하고 3박 4일간 그것도 오래 머물렀어요. 네. 그중에도 낮 일과 시간 중에 11시간 행적은 또 확인도 안 돼요. 그래요? 네. 어디서 뭘 했는지가? 어디서 뭘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대화록도 안 나왔고. 김대중 대통령 방북했을 때 생각나네. 그때 그 공항에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영접해가지고 같이 차 타고 움직이잖아요. 차 타고 움직였죠. 그때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두 사람이. 그것이 이 보수 언론과 이런 데서 초미의 관심사였고 왜 공개 안 하냐라고 난리치고 이런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거 감청하려고 미국의 정찰 위성이 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백화원 초대사에서 뭔 얘기를 나눴고 이거 보수가 뭡니까? DJ의 평양 방문했을 때 행적 대화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방북했을 때 11시간이 비어 있는 겁니까? 어디서 3박 4일 중에. 어디서 뭘 했는지가 지금 블랭크로 남아있는 게. 블랭크로 남아있는 다 일정을 따져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약 11시간. 그 다음에 백화원 초대소에서 얘기한 대화 내용도 극히 일부만 공개돼 있고. 뭡니까, 이거? 예. 아니,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된 건지 마치 무슨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렇게 비굴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 왜 나왔는지 밝히라 이거예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런 적은 없어. 내가 알기로는. 북한 갔다 와서 국호를 부정하고 태극기를 부정한 정치인은 난 여태 본 적이 없어. 예. 네. 이게 이제 그 NLL 대화록이 이제 그 공개가 됐을 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그럼 대화록도 공개하란 말이냐. 북한이 까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김종대 편장께서 그 일단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북한이 니네가 그러면 이 존엄한 어떤 최고 뭐라고 그러죠? 최고 존엄이지.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죠 북한에서. 네. 최고 존엄의 어떤 그 대화를 볼까? 그럼 우리 또 깐다. 만약 이래 버리면 상당한 그러면 그 파장일 수도 있겠네. 지금 나온 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거는. 세 발의 피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고 말해요. 저는 사실은 이걸 까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냐에 대해서 내가 아직 판단 유보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남북 관계의 큰 흐름을 봐야죠. 예, 어떤 대승적인 것도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차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지난 10년이 넘게 이게 11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 11년 전 얘기 맞죠?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싸주고 박수 쳐줬지. 잘했다고 칭찬해줬지. 지금 제가 얘기한 식으로 누가 그렇게 헐뜯었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숭고하고 노무현이 한 거는 뭐요? 이거는 이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도배해가지고. 네. 예. 그러면 이렇게 극단과 극단이라면은 이런 게 양심에 찔려서라도 이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비하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NLL 깠으니까 그러면 박근혜 방북 대화로 까자. 저는 이거는 정말로 막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거기서 성과를 이끌어내려고 이제 했던 그 대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빳빳이 세우고 자기 위주의 화법을 써서 과연 그런 생산적인 논의가 도출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 그건 역지사지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 가서 아주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인신공격을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맞습니다. 아니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까? 더 주된 포인트는 NLL 포기 발언이 있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까보니까 없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놈의 NLL 포기 발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좀 나도 뭐 엄청 열심히 찾아봤다고. 예. 도대체 그거 어딨냐고. 예. 그런데 이제는 저기 뭐냐면은 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부 대표가 예. 아니 본질은 그게 아니고 NLL을 무력화한 거라든가 저자세 얘기라고 논점을 바꾸시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뭐가 저자세고 뭐가 NLL 무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여기 제가 오늘 있는 현상, 예? 그러니까 2002년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엄연히 존재하는 팩트인데 이건 왜 그냥 넘어갑니까? 정몽준 씨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거는 지금 뭐 김종 대표 입장이 어디서 그러니까 듣고 와서는 얘기도 아니고 자서전에 엄연히 활자화돼서 나와 있는 내용. 아니 여기 자서전에 그 박근혜 절망 희망 이 자서전에 4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 정몽준 자서전 249페이지부터 3페이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왜? 조사 많이 다 하셨어요.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다 놔두고 말이죠. 네. 우리가 진짜 어떤 남북 관계의 기나긴 과정을 회고해 볼 때 남북 관계는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군사 정권 시절로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많은 우여곡절과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큰 흐름이 있다면 역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역사의 강이 흐르는 건데 예.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그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강에 대한 모습을 못 보고 예. 결국은 어떤 우리가 그 강을 파도를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익사해버린단 말입니다. 예. 저는 우리 많은 어떤 그 청취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번에 얼마나 마음의 심려가 크셨냐. 우리가 이제 힐링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또 힐링이야.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화풀이 좀 하시라고 제가 이런 건도 있다고 지금 까드린 건데, 예. 우리가 과거의 냉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평화와 양심과 지성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항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모와 이 어떤 배신감 이런 어떤 굴욕은 이전까지 겪어왔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만큼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NLL 부정은 없었다는 걸 믿어주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기회입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는 정말 조금 더 정의롭게 살고 싶고 조금 더 그래도 한반도가 잘 되는 길, 평화를 위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그 길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의롭고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네. 별로 정의롭지도 못하고 별로 평화롭지도 못한 우리지만 그러나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갈증을 갖고 있고 아름다움을 속에 간직해 왔다면은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정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저는 토를 안 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당시에 그 정몽준 의원을 만나서 한국미래연합이라고 하는 정당 창당 자금으로 이제 나중에 뒷감당을 해야 되니까 돈 30억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충분히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녹취록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러나 그걸 갖고 정몽준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네. 제가 그 관계자들한테 받은 진술입니다. 그렇습니까? 취재한 내용이에요. 그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몽준 의원은 그걸 노했고 노했고 못 주겠다. 네.
그러면 박근혜 그 대통령하고 정몽준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것 말고도 많아요. 세종시 문제도 있고, 예. 예, 정수장학회 건도 있고, 저 MBC 문제. 예, 아니 둘 사이에는 아니 MBC 문제는 또 뭐예요? 아니 MBC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정수장학회라며. 예. 근데 그때 그 저 방송법 개정하고 왜 국회에서 뭐 할 때 예. 저기 이 정몽준 박근혜 둘이 의견이 달랐잖아요. 정몽준 대표 시절에.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정몽준 씨가 자서전에다가 그 박근혜 씨에 대해서 가장 섭섭했던 거는 작심하고 쓴 거예요. 네. 그렇죠. 자서전에 그 내용, 뭐 한반도기, 네. 대한민국 뭐 그 붉은 악마의 구호, 네. 이런 까지 언급할 정도면 진짜 작심하고 썼다고 봐야 돼요. 작심하고 썼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근데 30억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거듭 확인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지금 그 김종대 편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김종대 편장은 상당히 분개 모드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희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준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내일이 7월 2일인데요. 6월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국정조사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국정조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 국정조사 특위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게 내일 중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내일이 되면은 이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어떻게 실시될 수 있는지 내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이탈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